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송유빈이 저술한 풍천유양에 실린 검찰을 이용한 상승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검찰하는 무기는 정말 고려만의 무기였는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사 채널입니다. 자,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이제 검차라고 하는 무기에 대해서 이번 이제 모르는 밀리터리로 한번 방송을 해보게 됐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또 따로 있는 게, 사실 모르는 밀리터리에서 하는 방송 같으면 이전부터, 그러니까 모르는 밀리터리에서 한동안 이제 그 아시아 편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한동안 방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편으로 이제 명나라에 관해서 방송하게 된다면은 이후엔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또 눈을 돌려서 이제 백년 전쟁에 관해서 방송하기로 분명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그 모르는 한국사로 이미 고려 거란 전쟁 편을 이제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이미 말이에요. 근데 문득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 하는 내용도 알고 보면 밀리터리잖아요, 이 고려 거란 전쟁도. 근데 그러면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서는 그 전까지는 아직 그 모르는 밀리터리를 통해서는 이전까지는 아직 방송을 안 해왔었죠. 그러니까 모르는 한국사를 통해서 대부분 거의 방송을 했었고, 인물에 관해서 아니면은 잠깐 긴급 편성을 통해서라든지 긴급 편성을 통해서 다룰 만한 주제가 있었다 보니까는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밀리터리로 방송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와서야 모르는 밀리터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겠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고려 거란 전쟁도 엄연히 전쟁사하고 그런 밀리터리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모르는 밀리터리로 하려면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다뤄야 되는데, 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이제 주요 전투들을 보자면 이미 알려져 버린 그런 전투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라 한다면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놓고 봤을 때는 고려군이 거란의 요나라군을 상대로 맨 처음 치렀던 전투라 하면은 바로 양규라고 하는 이제 용이라 할 만한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맡았던 이제 흥화진에서의 바로 흥화진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강조의 지하에 이제 편성된 그 광군이라고 하죠. 그 강조하고 광군들이 이제 통주에서 치르게 된 통주 전투가 있고, 그 삼수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말고도 이제 그 이후에 탁사정이라든지 지체문이라든지 대도수 같은 인물이 이제 서경으로 가게 돼서 치러진 이제 서경성 전투, 그리고 또 이후에 곽주성 탈환이라던가, 그런 주요 전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귀주대첩이야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주요 전투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 전투들은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이미 다뤘을 테고 해서 좀 이미 알려져 버린 그런 내용들, 그 전투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모르는 밀리터리로 방송을 좀 하기에는 이미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모르는 밀리터리 가지고서는 고려거란 전쟁을 통해서 한동안 방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심히 딱 보니까는 이제 고려군이 이 거란의 요나라 군대를 이제 상대로 해서 전투를 치렀을 때, 또 고려군은 이제 검차라는 무기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는 저 검차라는 무기가 아니면은 뭐 검차와 같은 비슷한 무기라든지 그런 무기들을 과연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던가, 거기에서 좀 어떤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는 이 검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예, 한번 찾아보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검차라고 하는 무기를 아니면 검차와 비슷한 무기를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사용했냐고 했을 때, 물론 이 검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무기를 어느 나라에서는 사용을 했겠죠. 근데 그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 전에 한번 이 검차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려 보자면, 예, 한번 크게 확대를 해드리자면,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것도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미지를 찾다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는 검거라고 불렀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이게 풍천유양의 검거 또는 검차라고 나오고, 방수잡록의 검차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저 풍천유양은 뭐고 방수잡록은 뭐냐고 했을 때, 이게 알아보니까는 당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누군가가 저술해 놓은 그 책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좀 다시 크게 확대해드리자면, 이 풍천유양 같으면 맨 앞전에 언급해드렸던 이 송유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저술한 책이라고 하고, 방수잡록에 관해서는 찾아봤는데, 예, 자세하게 알아두지를 못했어요. 예, 그게 방수잡록에 대해서는 누가 저술했는지를 알아두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풍천유양하고 방수잡록이라는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저술된 책에서도 검차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특히나 이 검차들 중에서는 이 풍천유양에 나오는 이 검차가 오늘날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그 검차의 그 비슷한, 그 검차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근데 또 이 검차라는 무기가 말이에요, 이게 생긴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고, 또 앞에는 이 창이 달려 있고, 또 이제 화살이란지 뭐 투창이란지 돌멩이란지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의 무기들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흉내 낼 수 있는 무기인 건 맞잖아요.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거란하고 전쟁을 치렀던 고려 입장에서는 뭐 식무기라 하는데, 식무기라고는 해도 어느 나라든지 흉내를 낼 수 있었던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무기를 과연 사용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예, 찾아보니까는 이 검차라는 무기를 이제 통칭해서 표현하자면은
전투 수레라고 해야 해당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 있는 점에서는 수레인데 전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투 수레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게 맞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는, 예, 그 고려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존속을 했었던 송나라에서도 이 검차와 비슷한 전투 수레를 사용했다는, 예, 기록을 한번 찾아내 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번 거는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송나라에서 사용했던 그 검차와 비슷한 전투 수레를 이미지로 파일 저장해서 이미지를 띄워드릴 수 있었으면 난 좀 괜찮았을 텐데, 예, 이게 그 이미지랑 관련된 내용들이 나무위키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나무위키만 떠 있는데, 근데 이게 예전부터 나무위키에 떠 있는 이미지는 이게 파일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파일 저장이 안 돼서 가져올 수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방송에서는 그 송나라에서 사용했다던 그 검차와 비슷한 전투 수레를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을 통해서 한번 이제 공개를 하면서 방송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 이번 방송에서는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폰을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자, 이 보시면 이제 전투수레라고 나오죠. 이 나무위키에 이제 검차라고만 이게 찾아봐도 전투수레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이시나요? 자, 좀 이렇게 흐릿하게 좀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자, 보시면은 맨 위에 게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송나라에서 사용됐던 검차와 비슷한 전투수레라고 할 수 있겠는 말이죠. 맨 위에 거는 항전차라 불리는 전투수레고, 맨 아래 게 상차라고 불리는 그런 전투수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도 이런 전투수레를 나름 이렇게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전시 상황에서 송나라도 고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검차라는 전투수레를 사용했었고, 좀 전에 이제 이미지를 공개해 드렸다시피 송나라에서도 뭐 항전차나 상차와 같은 이제 전투수레를 사용했다는 그 점을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드려 보자면은, 이 검차나 항전차, 상차와 같은 이 전투수레라고 하는 무기들은 이 고려나 송나라처럼 이제 그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해 오면서 살아온 이 정주운명의 국가들이 바로 이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와 같은 그런 이제 초원에서 말을 타면서 이동 생활을 해왔던 유목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개발하면서 이렇게 쓰여왔던 전쟁터에서 활용해왔던 그런 무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나름 요약해보자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 스스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이제 검차라는 무기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 중에서 이 검차라고 하는 이 전투 수레와 같은 그런 무기들이
고려에서만 사용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송나라에서도 이제 검차와 같은 이제 전투 수레를 사용했다는 사실들이 찾아보니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나라에서 이 전투 수레를 사용했다는 기록들 또는 관련 이미지들이 나무위키에 있는 거 말고는 찾아볼라 해도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려에서 쓰는 검차 같으면은 진짜 검색만 하더라도 이미지부터 해서 관련된 내용들, 뭐 어떻게 쓰였는지, 뭐 어느 전투에 쓰였었고, 또 뭐 언제 개발됐는지, 오늘날 고려에서 쓰는 검차는 찾아만 봐도 그렇게 좀 나름 자세히 나오는데, 반면에 이 송나라 같으면은 이 송나라도 고려처럼 좀 전에 이제 언급해드렸다시피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해 오면서 살아왔던 정주 문명 국가란 말이에요. 송나라든 거란이든 두 나라다. 그런데도 송나라는 뭐 항전차라든지 뭐 상차와 같은 뭐 나무위키에서처럼 뭐 그런 전투술에 썼다는 뭐 그런 기록들을 나무위키 외에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 고려시대 때 쓴 검차에 비해서는. 그래가지고 이 송나라에서도 분명 이 고려처럼 검차와 같은 전투수레를 분명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런 뭐 어떤 사이트를 통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건 추정인 거예요. 뭐 어디 다른 데서 뭐 자세하게 나온 것도 없고 저 스스로가 나름 추정을 해본 건데 말이죠.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리잔 말이에요. 아마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 송나라와 고려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던 뭐 정주 문명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나라가 고려하고는 뭐가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차이점이 있다고 한 게, 분명히 송나라에서는 고려와는 다르게 이 검차와 비슷한 전투 수레를 사용했음에도 어쩌면은 이 전투 수레를 송나라에서 쓰던 전투 수레가 고려의 검차에 비해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오늘날에도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나무위키 외에는 다른 데에서는 이미지라든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점들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도 나름 가능해 보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유들을 한번 이렇게 지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지도상으로 놓고 봐도 송나라가 고려보다도 영토가 꽤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토 크기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송나라의 이 영토 넓은 거에서 고려는 영토 크기가 송나라의 반의 반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게다가 이 송나라에서는 이 송나라에서 영토 관련된 거를 나름 좀 언급해드려 보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송나라도 고려처럼 이 북쪽에 있는 거란의 요나라와 전쟁을 치렀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송나라가 고려보다도 거란의 요나라 먼저 전쟁을 치렀었죠. 그리고 그 전쟁을 치렀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송나라와 이 거란의 요나라 사이에 있던 영토가 있었는데 거기를 연운 16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연운 16주가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운 16주를 가지고서 이제 송나라와 거란이 두 나라가 이게 연운 16주라는 영토를 가지고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송나라는 이제 연운 16주를 되찾아오기로 하는 입장에서, 반면에 거란은 이제 이 차지하고 있는 연운 16주를 송나라에게 뺏기지 않으는 그 이유에서 이제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송나라가 전쟁을 한번 치러보니까는 이제 자꾸 전쟁에서 끝내 패배를 하게 돼요. 이 요나라와의 전투에서부터 송나라가 점점 패배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이게 송나라군의 전투력 같으면 이전부터 좀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송나라가 이 군사력 면에서는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것 때문인지 자꾸 거란의 요나라하고는 이제 전투에서 계속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송나라가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만 없잖아요. 계속 패배하는 상황을. 그 당시 그 송나라 조정에서 나름 내놓았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 송나라 황제가 진종이었던 인물인데, 이때 그 송나라 조정 내에서는 그렇다면은 황제가 직접 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에서 친정이란 말은 바로 황제가 직접 나서서 군을 지휘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진종이 나서서 직접 군을 지휘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송나라의 황제가 직접 나서서 군을 지휘해보겠다 하니까는, 그 이후부터 이제 송나라 군 내에서는 이제 나름 사기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당시에 송나라 황제가 직접 친정을 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의 이 군사력에 관해서 송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군 내부 상황에 가지고 있던 그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송나라의 군대가 저 먼 변방에 있는 그 지방에 있던 군대가 힘이 강했다면은, 어쩌면은 그랬었다면은 황제가 직접 친정을 해야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송나라는 저 변방에 있던 그 지방의 군대가 약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송나라의 그 변방에 있던 그 지방의 군대가 약했었는데, 여기에서 근데 무슨 이유로 약했는지까지는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는 걸 할게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그 검찰에 관련된 거로 방송하라는 거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 변방에 있는 지방의 군대는 약했는데, 대신에 이제 황실 호위군이라고 하죠. 이제 황실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는 좀 나름 강했기 때문에, 황제를 호위하는 황실 호위대가
나름 이제 힘이 강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서 이제 정확히 놓고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친정해서 지휘를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는 이제 황제를 호위하는 그 황실 호위군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렇게 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황제를 호위하는 이 황실 호위군 같으면은 어쨌든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군대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황제가 직접 친정을 해서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면은 그 황제가 직접 이제 전쟁을 지휘한다는 이유로 이제 전쟁터에 직접 나와서 그래서 황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렇다면 황실 호위군도 황제를 따라서 같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그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송나라 군대가 송나라의 황제가 직접 나서서 지휘를 해보겠다니까는 그때부터는 송나라 군대가 점점 이제 사기가 좀 더 드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반면에 당시에 거란의 요나라 군대 같으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는 그게 선점하는 거 그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보급 문제라든지 도저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거란의 요나라 군대도 좀 상황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군대는 황제가 직접 친정한다는 걸로 사기가 좀 드높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면에 이제 거란의 요나라 군대는 처음에는 점점 전쟁에서 몇 번 승리를 했지만은 이후부터는 뭐 식량 문제라든지 뭐 식량 보급 문제라고 하든지 그런 문제가 좀 생겨나게 되면서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 좀 뭔가 역전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송나라와 이 거란의 요나라가 나중에 이제 나름 이제 협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되면서 그 협상하는 장소로 선택된 곳이 당시에 전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협상을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연에서 협상을 맺은 맹약이라고 해서 전연의 맹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송나라와 거란의 요나라가 이제 전연의 맹을 통해서 협상을 보게 되는데 그 협상 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연운 16주는 끝내 송나라가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거란의 요나라에게 이제 넘기는 걸로 해서 연운 16주는 이 연운 16주라는 땅은 이후에도 송나라가 끝내 가져오질 못하게 돼요. 되찾아오질 못하게 돼요. 결국 송나라가. 그 대신에 이제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연운 16주라는 땅을 내주고 나서 이제 평화를 난 되찾아왔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은 그 당시 송나라는 연운 16주라는 땅을 끝내 거란의 요나라에게 내줬지만은 그 대신에 이제 평화를 되찾아 오는 걸로 이제 나름 이제 협상을 보기로 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론 송나라 입장에서도 이 땅 영토라는 거는 함부로 내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송나라 같은 이 그 넓은 대륙을 가진 나라들은 뭐 영토의 일부분을 내주긴 했지만은
그 대신에 아직 나머지 영토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히도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협상을 보게 됐었고 말이에요. 그 당시. 그렇다면은 그 당시 송나라에 비해서 고려는 대체 어땠냐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렇게 이미지 한번 또 크게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고려가 가진 영토는 이 송나라에 비해서는 솔직히 표현하지,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잖아요. 솔직히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 한반도라는 반도 국가 안에 있는 이 송나라의 영토에 비해서는 반의 반도 거의 되지 않을 것 같은, 예, 그 정도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고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이죠. 게다가 또 여기서 더 안 좋은 게 고려 입장에서는 이게 한반도라는 이 반도 국가의 작은 영토인데 거기에 더해서도 이 또 산이 많은 산맥으로 또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은 이 영토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한반도라고 하는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영토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또 거기에 또 더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영토 안에 또 산들이 많죠. 그러니까 산으로 이어진 산맥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그 당시 고려는 이제 농경 사회에 있던 농본 국가였다 보니까 이제 농본 국가인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대부분 될 수 있으면 평지가 많아야 농사지을 땅이 많은데 뭐 고려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그 산으로 이루어진 산맥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평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형 조건들이 오늘날에도 농사 짓기에는 좀 난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그 당시에 고려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려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농사를 지을 만한 평지가 그래도 좀 많아야지. 그래서 그래야지 농본 국가였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게 좀 나은 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고려가 송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영토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만약에 여는 16주 마냥 당시 거란의 요나라에게 이제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 대가로 여는 16주처럼 영토의 일부분을 이제 거란의 요나라가 차지하는 걸로 만약에 합의를 봤다 치자고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고려 입장에서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일부분이 사라지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게다가 또 고려 같으면은 말이죠, 이제 거란의 1차 침공 당시에 그 당시에 고려를 침공했던 그 거란의 그 지휘관이라 할 만한 이유가 바로 소손영이었던 인물인데, 소손영이 이제 고려를 어떻게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거란의 이제 소손영이라는 지휘관을 직접 만나서 단판이라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나섰던 인물이 바로 서희란 인물이잖아요. 서희란 인물이 이제 직접 이제 뭐 외교 단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란의 소손영을 직접 만나서 이제 어떻게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동 육주라는 그 영토를 얻어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물론 뭐 강동 육주라는 영토를 얻어낸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그 영토를 얻어낸 대가로 이후부터는 이제 거란의 연호를 쓰기로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는 솔직히 고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대신에 어쨌든 강동 육주라고 하는 영토를 얻어내는 그런 실리적인 그 성과를 얻어낸 거 아니에요. 난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고려가 처한 상황 같으면 이 송나라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 같으면은 서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거란의 소선녀하고 그냥 말 몇 마디로 단판을 지었는데, 그 대가로 강동육주라는 영토를 얻어낸 거고, 반면에 송나라는 어떻게 뭐 거란의 요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연운 16주를 되찾아 보려 했다가 끝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결국 뭐 연운 16주는 되찾지도 못하고, 이후부터는 끝내 연운 16주라는 영토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송나라가 이후부터 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지금의 송나라 같으면 북송시대의 송나라고 해요. 근데 북송시대의 송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때 송나라는 이제 북쪽 영토까지 차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북쪽 영토까지 차지하고 있던 시대라고 해서 북송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남송시대로 변하게 되죠. 왜 남송시대로 변하게 되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만주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제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들이 나중에는 어떤 인물 한 명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금나라라는 나라까지 이제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완한 아골타라고 해서, 이제 완한 아골타라고 하는 그 걸출한 영웅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여진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금나라가 거란마저도 멸망시키죠. 거란마저도 멸망을 시키는데,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이 여진의 금나라가 송나라의 북쪽 영토 대부분을 거의 빼앗아오게 되거든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송나라는 이후에 거의 송나라의 북쪽 영토 대부분을 이제 여진의 금나라로부터 뺏기게 되다 보니까는, 이후에는 그게 북쪽 영토가 뺏긴 상황에서는 이제 남쪽 영토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남송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송나라는 이제 남송 왕조로 이제 면맥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후의 송나라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에 송나라는 그래도 영토가 넓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이 또 있다 보니까는, 물론 영토를 내주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영토는 함부로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시 송나라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남송 시대라고 하는 남송 왕조를 통해서 이제 그 왕조 자체를 나름 이제 보존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송나라는. 그에 비해서 반면에 고려라는 나라의 이 영토 크기나 이 체급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강동 육주를 얻어낸 게 참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준 거고 천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고려가
강동 육주란 영토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거란의 요나라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 강동 육주가 이 서희의 단판을 통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당시에 서희의 단판을 치렀던 때가 바로 거란의 1차 침공 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란의 1차 침공 때부터 고려가 패배해가지고 강동 육주라는 그 땅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영토 일부분을 고려가 더 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마치 저 송나라의 연운 16주 아니면 송나라의 북쪽 영토 이거 마냥 영토를 더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평화를 되찾자. 만약에 이랬어 보세요.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농사 지을 만한 땅 일부분이 좀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려 입장에서는 영토 크기에서도 그렇고 그로 인한 체급 차이에서도 그렇고 뭐 인구수라든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어쩌면 송나라 같은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가 피해를 본 것보다도 이 고려 같은 그렇게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나라가 영토를 내주는 게 송나라보다도 고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 검차라고 하는 무기가 만약에 물론 뭐 고려라는 나라에서 뭐 독자 개발을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고려란 나라에서 독자 개발을 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를 놓고 보자면은 그랬을 때는 이것도 어쩜 이 검차라는 그 무기도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국과의 해외와의 그 문화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이 검차라는 무기도 같이 접하게 된 거 아닐까. 예, 무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시기에 존속했던 송나라에서도 이 검차와 비슷한 전투 수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어머니 나무위키에도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검차라는 무기를 만약에 고려가 독자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송나라에서 사용되던 이 전투 수레를 고려도 이 문화 교류라는 걸 통해서 그때 송나라로부터 이 전투 수레라는 것도 같이 접하게 됐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고려로서는 그 당시 이 송나라라고 하는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고려가 영토도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는 근데 또 하필 나라가 가진 지형 자체가 또 산으로 많이 이루어진 산맥으로 돼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산맥의 나라에 산이 많다 보니까는 또 평지가 많이 없다는 그 부분에서는 그런 이유를 놓고 보더라도 고려 입장에서는 절대 어느 영토라도 내주게 된다면 그걸로 농사 지을 만한 땅이 그만큼 부족해진다고 봐야 된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송나라의 이 넓은 영토를 놓고 보자면은 절대로 어느 땅이라도 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거란의 요나라로부터.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또 놓고 보자고 했을 때 바로 이 넓은 영토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바로 인구수에 대한 그 차이점도 당시에 송나라와 고려의 그 인구수도 차이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보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인구수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송나라가 나름 좀 유리했을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영토가 넓다고 해가지고 인구수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봐야죠. 이제 오늘날의 러시아를 놓고 보자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보자면은 영토는 진짜 넓은데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죠, 러시아가. 근데 그 넓은 영토에 비해서는 인구수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넓은 영토를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러시아가 이 넓은 영토 크기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를 한번 들여다보자면은, 그러니까 이 인구수를 좀 늘리는 면에서는 영토가 넓다라고 하더라도 이 인구수를 늘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죠. 반면에 러시아 같으면은 뭐 시베리아 벌판이라든지 뭐 툰드라라고 하든지,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일구면서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치 않은 땅들이 그렇게 많다고 봐야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러시아의 러시아의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보면 아직까지 지금 와서는 달라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거의 따뜻한 남쪽 부분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러시아의 인구에 관해서 같으면 아무래도 뭐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스크바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좀 북쪽에 있는데 그런 곳에도 있긴 하겠지만은 좀 북쪽에 좀 위치해 있는. 그래서 러시아 같으면은 영토 크기가 넓다고 해도 인구수를 좀 크게 늘리지 못하는, 그 영토 크기에 비해서는 인구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반면에 송나라 같으면은, 잠깐 이미지 크게 해드리자면, 당시에 송나라 같으면은 좀 인구수를 늘릴 수 있었던 그 땅들이, 그런 영토들이 고려에 비해서는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영토 크기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구수가 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옛날에도 인구수가 많다는 부분에서부터 그만큼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인구수가 많다는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송나라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수를 이용해서 그만큼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인구수처럼 동원할 수 있는 병력 또한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고려라는 나라의 이 영토 크기만 봐도 송나라에 비해서는 인구수를 늘리기가 송나라처럼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이 고려 땅에는 산들이 많잖아요. 산맥으로 이어진 산들이 많다는 이 이유 때문에도 좀 인구수를 늘리기에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 고려라는 나라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송나라에 비해서는 뭐 영토 크기에 관한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인구수를 늘리는 거에 비해서 고려는 송나라에 비해서는 나름 좀 제한적이었었다. 그만큼 송나라에 비해서는 인구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영토를 많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수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나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가 이제 거란의 2차 침공 당시에는 그래서 이 고려 입장에서는 이 검차라는 무기를 사용한 게 이제 보면 하이테크 놀러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송나라처럼 뭐 영토 크기에서도 안 되고 인구수가 안 돼가지고 병력을 많이 동원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의 입장을 놓고 보자면은 어떻게든 검차라고 하는 하이테크 놀로지 이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거란 이제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겨야만 했었다라는 그게 있었다 이거죠. 예, 근데 또 이번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무튼 생각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고려 때 사용했던 검차라는 무기가, 물론 뭐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독자 개발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에는 어쩌면 이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문화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이 검차와 비슷한 전투 수레를 그런 문화 교류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독자 개발을 한 게 아닌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알아낸 걸 한다면 어쩌면 그 당시에는 송나라도 이 고려와 같은 시기에 존속을 했었고, 송나라에서도 좀 전에 이제 언급해드렸던 뭐 항전차라든지 상차라고 하는 그런 전투 수레를 사용했던 기록이 나무의 키에도 나오다 보니까는 어쩌면은 그 당시 이제 고려 같으면은 이제 송나라를 통해서 이제 송나라하고 문화교류를 하면서부터 그때 이 검차와 비슷한 전투술에 대해서도 나름 좀 접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은 추정이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 검차라고 하는 무기가 이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만 사용했는 무기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나름 해드려 봤고요. 예, 다음번 방송에서도 이제 모르는 밀리터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한번 방송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만 여기 이쯤에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